그러면서 이제 징역을 갖다 딱 내렸습니다. 23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검찰에서 특검에서 구형할 때 누구 케이스를 이야기했냐면 주영복 케이스를 이야기했어요. 주영복은 누굽니까? 12.12 때 그때 국방부 장관했던 사람이에요. 5.17 때, 5.18 때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1980년 5월 17일에 국방부 장관했던 사람이 주영복이었어요. 그런데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5월 17일에 뭘 했느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했느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쫙 확대를 갖다가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월 18일에 광주에서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게 5월 18일이잖아요. 그 전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쫙 확대시킨 사람이 누구였다? 국방부 장관 그 주영복이었다.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게 주영복 장관이었다. 그래가지고 내란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판결문에 어떤 대법원 판결에 어떤 판결이 나와 있냐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가지고 예컨대 전두환 장군의 힘에 밀려가지고 소임을 다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변명했다. 그러니까 주영복 국방부 장관은 내가 국방부 장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그 군의 실세는 전두환 장관이었는데 전두환 장관이 아니라 전두환 장군이 주영복 선배 빨리 이거 저기 저 뭐 해 막 이랬겠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변명한 것은 하류가 뭡니까? 하급 관료나 할 이야기다. 너는 국방부 장관 아니었느냐? 대한민국의 대통령 총리 다음에 국방부 장관 아니었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명을 하냐?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대법원 판례가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그런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주영복 유죄 그러면서 주영복에 대해서 판결 선고합니다. 징역 몇 년이었을까요? 30년이었을까요? 아니. 20년이었을까요? 아니. 한덕수가 23년인데 아니. 10년이었을까요? 아니. 그럼 몇 년? 7년. 지난 그 5.17 때 그때 그 뭐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막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내란을 주도했던 핵심자 중에 한 명이 국방부 장관 주영복이었는데 그때 대법원에서는요 주영복에게 몇 년을 선고했느냐 7년을 선고했어요. 7년을. 그런데 이 판결을 누가 인용을 했느냐 결심 공판할 때 한덕수에 대한 결심 공판할 때 특검이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이 판결을 인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주영복 7년 나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결심 공판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감을 확 받았냐면 첫 번째 조은석 특검은 한덕수가 그 내란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란 우두머리죄는 누구다? 윤석열이다. 대통령이었으니까. 내란 우두머리죄의 선고형은 뭐하고 뭐가 있다?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 밑에 다음 세컨티어는 뭐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있어요. 이거는 그 형량이 뭐가 있다?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사형, 두 번째 무기, 세 번째 5년 이상의 징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란죄는 뭐가 있다? 내란 부하수색 그 다음에 단순 폭동. 그러니까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막 뭐 군인들이 막 내란 막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사람 군인 아저씨들이 있네 그러면서 막 옆에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뒤를 갖다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야. 그럼 뭐가 된다? 저 같은 사람은 내란 부하수행 단수 폭동죄가 된다. 형량은 얼마다? 5년 이상? 아니 5년 밑으로 5년 이하예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한덕수가 한 일을 뭘로 봐야 되나? 이게 부하 수행은 아닌 것 같은데 총리잖아. 근데 총리가 하면서 쫓아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 않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고 하는 법 전에
그 형법에 없는 범죄를 이야기한 건데 그런데 이거는 법리상 논란이 있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다음에 형법 뭐 이렇게 주의 같은 걸 딱 찾아보면 내란죄는 방조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란 방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하 수행이라고 하는 게 내란 방조죄를 아예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방조할 수도 있는 거지. 내란 우두머리에 방조하는 거하고 내란에 그냥 하면서 저같이 그냥 얼떨결에 따라다닌 거하고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조하는 거하고 눈 감거나 그냥 편의를 갖다가 봐주거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조은석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한 거는 그거는 저는 뭐 특별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싸한 느낌을 받았던 게 언제였냐면은 10월 24일이었어요. 그 10월 20일이었어요. 작년 10월 20일에 갑자기 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 검사님 뭐 특검이니까 어쨌든 검사니까 검사님 아니면 그때 뭐 나와 있던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은 특검 보였으니까 뭐 특검보님 그 공소장 변경 좀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뭔 말인가 그랬더니 그 기소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는 없었어요. 한덕수에 대해서. 뭐만 있었느냐? 내란 우두머리 방조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검사님 그러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도 선택적으로 병합 좀 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판사는 소극적인 직업이거든요.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이 범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맞나 틀리냐. 속으로는 딴 것도 있는데 저 검사 바보 아니야? 저 검사 연수원에서 몇 등 했어? 저격진 같은 검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검사님 그 범죄 말고 이 범죄 있잖아. 그것도 기소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사실은 있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가 그 재판장이 거의 노골적으로 내란죄에서 방조 말고 중요임무 종사죄도 같이 기소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느낌이 싸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 들었느냐. 한덕수 죽었다. 저는 그 생각 들었습니다. 사실은. 느낌이 싸하면서. 그 다음에 판사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뭐하면 그냥 슬쩍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이야기하든지 재판정에서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만약에 그 내란 방조죄,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만 기소가 됐고 그게 쭉 연결됐으면 제 생각에는 특검에서 구형할 때 10년 구형 안 했을 겁니다. 15년 구형 안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 구형했을 거예요. 10년 정도 구형하고 한 5년 정도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주영복의 그 가담 정도가 셉니까? 한덕수의 가담 정도가 셉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영복 몇 년 받았다? 7년 받았다. 그러면 특검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굳이 구형하면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주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뭐 주절주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재판장님 7년 정도는 그 선고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왔었거든요. 주영복은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지만 한덕수는 국무총리였으니까. 더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한 7년 정도는 해주세요라고 기대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7년 정도 나오면 욕했겠죠.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뭐 이렇게 그 겉으로는 막 이렇게 그 불만인 것처럼 이야기해도 속으로는 다행이네. 내란죄 유죄 나왔네. 그 다음에 뭐 7년 7년이면 뭐 그러면 오히려 이 판결을 딱 하면서 근데 기자님들 저희가 구형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영복도 7년 나왔어요. 뭐 이 정도 나오면은 그냥 선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어제 23년 딱 나왔을 때 누가 제일 놀랐을 것인가. 첫 번째는 한덕수였겠죠.
두 번째로 누가 놀랐겠습니까? 한덕수 변호인들이었겠죠. 세 번째로 누가 놀랐을 것인가? 특검이 놀랐을 거예요. 세 번째로. 와, 이렇게까지 했나? 이거는 그 과하면은 비례인데, 과공 비례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 법이라고 하는 거는 상식이거든요. 상식을 농축하고 추상화시킨 게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판결은 이렇게 추상화되고 농축된 그 법의 규정을 다시 이렇게 쭉쭉 풀어가지고 일상에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런 그 선입견 같은 거 없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쯤 뒤에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 한 2050년쯤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옛날 2024년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지. 뭐 그래. 뭐 이런저런 법리적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법이라고 한 걸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윤석열의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잘못됐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형을 받는 게 좋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무총리로 한덕수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샤프한 사람이 대통령이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고 하다가 뭐 계엄할 때 뭐 이러이러한 실수를 저질렀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가 77세인데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게 맞을 것인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년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0년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7년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년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같은 사람이 백날 떠들어봤자 의미 없어요. 이진관은 저한테 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판사하지? 응? 네가 연수원에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판사하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깨갱 맞습니다. 네, 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판사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판사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진관이 23년이라고 하면 23년이 맞아요. 이진관이 23년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23년이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 항소심까지.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또 몇 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이진관이 안 맞다고 할 수는 있지. 하지만 그게 법이에요. 법이라고 꼭 맞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진관은 23년이 맞다고 생각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덕수는 초범이에요. 나이도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한덕수가 아프대요. 한덕수 총리가 우울증도 있고 그 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도 있대요.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거는 한덕수 총리는 아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그 70대 노부부의 뭐 이야기인가? 어쨌든 뭐 그런 뭐 비슷한 노래도 있었죠. 노부부가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편찮대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은 봐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한덕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 이진관이 다 인정을 갖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그 12.3 계엄으로 사망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몇 시간 내에 종결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뭐 초범이고 고령이고 뭐 병 있고 와이프도 아프고 사망자 없었고 금방 끝났고 이런 것들은 나는 이진관 이야기입니다. 양형 사유로서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그럼 뭐만 고려하겠다? 나는 뭘 고려할 거냐면 친위 쿠데타만 고려하겠다. 무조건 친위 쿠데타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몇 시간 내에 끝났어? 그거 윤석열이 뭐 몇 시간 내에 끝낸 거냐? 아니다. 이진관 생각은 국민들의 용기와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력과 그 다음에 군과 경찰의 소극적인 그런 뭐 협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거지 윤석열이 막 이렇게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엄 해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물론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래? 나는 이거 쿠데타야. 나 이거 친위 쿠데타야. 계엄은 무슨 계엄? 이거는 그 쿠데타야. 이렇게 생각했었으면 윤석열은 어떻게 했겠는가? 무슨 소리야? 김 장관 빨리 그 이야기해. 뭐 참모총장한테 빨리 이야기해. 여인영이한테 이야기해. 뭐 이진우한테 이야기해. 그다음에 뭐 곽종근인가? 걔네들한테 이야기해. 실탄 뭐 장착해. 그다음 진압해 버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뭐 소극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요. 헌법에 따라 가지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니까 요구하니까 그거 받아들여 가지고 계엄 해제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상자가 없었던 거고 몇 시간 내에 종결됐던 거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훨씬 더 혼란스러워졌을 거를 그나마 이 정도 막았던 거고 이런 거는 예컨대 제가 빵을 갖다가 막 훔쳐 먹으려고 빵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빵을 갖다가 하나를 딱 집었어요. 그런데 딱 양심이 딱 찔려가지고 그냥 빵을 딱 내려놨어요. 그래도 저는 그 절도죄 기수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빵을 안 먹었잖아. 응? 훔쳐 먹진 않았잖아.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겠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한덕수 관련해가지고는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여기서 뭐 어차피 오늘 또 시간 많이 갔는데 이진관이 근데 제가 쭉 봤더니 그 형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진관 그 부장은 1973년생입니다. 그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92학번입니다. 고등학교는 마산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법시험은 40회 저랑 동기인데 저보다 한참 미친데 뭐 한참 미친 아니네. 6살이면 한참 미치지 뭐. 어쨌든 사법시험은 동기예요. 근데 연수원은 2년 늦게 들어가가지고 연수원 기수로는 저보다 2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 수료하자마자 판사 돼가지고 수원,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중앙지방법원, 그 다음에 포항에 잠깐 갔다가 인천지방법원, 다시 중앙 왔다가 재판연구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판사 승진해가지고 대구지법에 부장판사 하다가 사법연수원 교수하다가 수원지법 부장판사 하다가 2025년 작년부터 중앙지방법원에 부장판사 하면서 형사 33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직위원 부장판사보다는 나이가 1살 많은데 연수원 기수는 하나 미치예요. 사법시험은 1년 먼저 됐어요. 그 다음에 백대현 부장판사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대현 부장판사보다는 뭐 나이는 한 4살 정도 많은데 연수원 기수로는 동기예요. 왜냐하면 사법시험 붙고 2년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진관과 백대현 부장판사는 둘 다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연수원 31기, 32기 이 기수들이 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담당하고 있는 기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관 부장은 지금 중요한 사건들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뭘 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도 재판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끼쳤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는 명태균이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명태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약에 깜빵 가면 한 달 이내에 윤석열 정권 무너질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었는데 진짜로 그 명태균이 구속된 지 한 달 만에 딱 한 달 정도 된 그 시점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명태균 사건의 재판장도 그 이진관 부장이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무슨 판결을 갖다가 내렸나 제가 쭉 확인을 갖다가 해봤더니 형이 세. 이 사람이 센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북경 올림픽에서 유도 은메달 받았던 사람 중에 왕기춘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왕기춘이 그냥 이겼다면 한판 승부해가지고 은메달에 그쳤지만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저도 아주 임프레시브 했었는데 그 왕기춘이 미성년자 성폭행했다고 그래가지고 징역 6년을 받았는데 징역 6년을 빡 때린 사람이 누구다? 그게 이진관이다. 그 다음에 어떤 60대가 채무자를 살해해버렸어요.
왜 살해했냐면, 왜 죽였냐면 채무자니까 5억 7천만 원을 그 60대가 빌려줬는데, 그런데 예컨대 어떤 사람이 저한테 60대인데 제가 선배님 저 돈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금방 갚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돈을 야금야금 빌려간 게 5억 7천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돈 갚아. 그러면서 막 짜증 냈겠지. 무슨 이따 갚을게 나중에 갚을게 열 받았겠지. 그래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죽여버렸어요. 채권자는 60대였어요. 그런데 형량이 얼마 나왔느냐? 징역 25년 나왔어요. 물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중형받아 마땅한데 그래도 25년 세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재판장 누구였다? 이것도 이진관이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여자 선수가 아주 불행한 선택을 했어요. 그 종목은 뭐였냐면 트라이애슬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수의 이름이 최숙현 선수였어요. 아마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그 분들, 얼핏 기억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최 선수를 이렇게 불행한 선택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뭐 감독, 주장, 동료 선수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왕따 같은 게 있었나?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그 최 선수를 그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 행동을 한 감독한테 그 징역형이 떨어졌어요. 징역 몇 년이냐? 7년. 이것도 뭐 상당히 센 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도 부장판사는 누구였다? 이진관이었다. 그 다음에 60대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80대 노모를 살해했어요. 뭐 밥 안 차려준다고. 나쁜 놈이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이네. 징역 몇 년 나왔는가? 7년 나왔어요. 판사는 누구냐? 이진관이었다. 그 다음에 또 세게 나온 선고가 뭐가 있었냐면 어떤 진짜 나쁜 놈이 나 의사야. 근데 의사도 어떤 의사냐면 나 산부인과 의사야. 그러면서 여자들 이렇게 살살 꼬신 거예요. 그 꼬셔진 여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미성년자들이 있었대요. 그 미성년자를 꼬셔가지고 나 의사야. 의사 얼마나 높은지 알지? 의느님이야 내가. 그 다음에 내 전공이 산부인과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의 뭐 경계심을 갖다 풀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촬영도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촬영한 거를 사람들한테 막 돌려보게 하고 이런 짓을 한 나쁜 놈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이 30대였습니다. 그 몇 년이 떨어졌느냐? 23년. 한덕수하고 똑같은 23년형을 때렸어요. 이게 누구다? 그게 이진관 부장판사였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그냥 감으로 생각하는 거나 다른 판사들이 때리는 것보다 형량이 좀 훨씬 더 세기는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한덕수 총리가 잘못 걸린 것도 사실이겠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진관 부장 당연히 저는 조금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진관 부장 말고 어쨌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11월 19일이었어요. 그 한덕수의 재판은 10월 20일에 이진관 재판장이 공소장 변경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깎으라는 식의 변경이 아니라 늘리라고 하는 식의 그러면서 그때 한덕수 총리 변호사가 누군가 제가 찾아봤더니 훌륭한 변호사들이에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도 몇 명 끼어져 있더라고요. 다 부장판사 출신에 그냥 그것도 부장판사 중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그러한 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덕수 총리는요. 그 변호사들은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냥 그 변호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 재판에 그 변론에 임했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저만 해도 10월 20일에 판사가 공소장 변경해라 이 이야기를 딱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판결 나온 거 보고 어마어마하게 놀랐겠지만 그 전에 이미 10월 20일에 그냥 싸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재판이 또 언제 있었냐면 10월 24일에 있었고 10월 27일에 있었고 10월 27일에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26일에 12차 공판 이때가 결심 공판이었는데 그 전에 11월 일주일마다 재판이 있었거든요. 11월 19일에 공판이 있었어요. 근데 11월 19일에 11월 19일에 그 공판이 있었는데 그때 증인으로 누가 나왔냐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변호사가 아닌 변호인이 아닌 그 김용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그 한덕수 재판 가가지고 이런 표현하긴 뭐하지만 깽판을 부렸어요. 그러면 김용현은 뭐였습니까? 김용현은 거기에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용현의 변호사들이 우리가 김용현 옆에 앉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컨대 성범죄 같은 게 있었을 때 뭐 미성년자나 이런 어린이가 증인으로 딱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증인을 보호해야 되고 뭐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부모나 아니면은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증인 옆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할 수는 있어도 김용현 같이 국방부 장관하고 3스타 출신이었던 사람 옆에 증인인데 피고인도 아니고 변호사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이 그 제지를 딱 했죠. 제지를 딱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깽판을 갖다 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들을 이진관 재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치를 했잖아요. 그게 감치였던 거예요. 감치.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감치할 때 근데 그것도 웃겨. 이진관 부장이 감치합니다라고 해놓고 절차가 되게 엉성해가지고 감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들이 재판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유튜브를 딱 켰어요. 1월 19일 날 재판 딱 끝난 다음에 유튜브를 딱 켜가지고 그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진격의 변호사들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저도 그때 궁금해가지고 이런 유튜브가 있나 해가지고 딱 봤더니 그때 그래서 그랬는지 구독자도 10만도 넘었던 것 같고 그다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변호사들이 1월 19일에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하는 11월 19일에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그 유튜브 채널이 그 사람 채널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유튜브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그 변호사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해? 여러분이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 방청객이나 기자 같은 사람들도 없었어요. 근데 이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이 말이야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봤어야 돼. 그러면서 이진관 이야기하는 약한 놈이야. 그러면서 그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진관 부장입니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공공인데 제가 굳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뭣도 아닌 새끼는 아닐 거고 뭣도 아닌 모모인데 한번 들어보지 마세요. 근데 엄청 위세 떨더라 그 새끼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진관이라고 하는 놈 상판떼기 한번 다시 봤는데 왜냐하면 감치 재판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따로 들어오세요. 저 재판장도 화가 났겠죠. 열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당신 감치할 거야. 감치 재판합니다. 따로 들어오세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치 재판에서 이 변호사가 이진관 부장 얼굴을 딱 봤대요. 그런데 그놈 쌍판떼기 한번 다시 봤는데 정말 보잘것없이 생겼더라. 정말 변변찮게 생겼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외모 가지고 변변치 않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저 같은 사람 보고도 저 새끼 순 돼지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저 새끼 돼지 같은 새끼, 뭐 이렇게 뭐 병신 같은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돼지가 되고 제가 병신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돼지가 아니라 성인 군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깎아먹는 이야기잖아요. 변호사 씩이나 되시는 분이 그것도 이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검사도 이렇게 뭐 부장검사까지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 되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덕수가 권리 행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진관이가 저딴 식으로 행패 부리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당일날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하는 유튜브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뒤에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이진관 부장이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제 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법정 질서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신 대법원과 중앙지방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그냥 꽁 한 거예요. 이진관 부장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뭐 기자들이나 방청객들이나 뭐 우리 법정에서 뭐 변호사가 막 깽판 치고 그 다음에 그날 유튜브 가가지고 변변치 않은 놈, 뭐 어쩐 놈, 뭐 이렇게 진짜 모같이 생긴 놈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궁금하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궁금한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오히려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내가 판사니까 판사인 내가 참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켜보십시오.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이진관이가. 저는 그 변호사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거 하려면은 김용현 재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저 오케이. 김용현 재판 가가지고 그때 재판장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진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 김용현 재판 가가지고 예컨대 제가 정혁진 재판장이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어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제가 막 편파적으로 이야기하고 아주 그냥 재판을 개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 변호사가 정혁진이 그 새끼 말이야 진짜 뭣도 아닌 새끼가 아주 그냥 막 그러면서 뭐 진격의 변호사 나가고 뭐 신의 안수 나가고 뭐 고성국 TV 나가고 막 그러면서 내가 봤더니 그 새끼 진짜 공부도 못하게 생기고 생긴 거는 진짜 돼지같이 생기고 그냥 대가리가 IQ가 한 자리. 야, 너 IQ 한 자리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 어떻겠습니까? 열 받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김용현 대해서 징역 10년만 때릴 거였는데 20년 때릴 거야. 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소갈머리는 밴댕이 소갈머리. 간은 콩알 많았지만 소갈머리도 밴댕이. 내가 10년만 때려주려고 했는데 저 변호사가 날 모욕했어. 그러면 괘씸죄 해가지고 20년. 그런데 김용현이 20년 받아도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가 저 변호사고 저 변호사가 판사님의 심기를 거슬렸으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선임한 변호사가 저 변호사였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남의 재판 와가지고 깽판을 치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물론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 이 변호사가 막 그런 식으로 깽판 치고 뭐 유튜브하고 막 그랬어도 이진관은 소신껏 감정이 전혀 없이 그 한덕수는 23년이야.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선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찝찝하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 총리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막 판사님 한 번만 우리 우리 클라이언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잘 봐주세요. 한 번만.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진관 부장은요. 한덕수 총리 그 변호인들보다 다 몇 년씩 후배예요.
알 거예요. 잘 알 거예요. 잘 알아도 그래도 뭐야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 판사가 재판장이 공소장 변경하래 띵한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심하는데 한번 지켜보세요. 두고 봅시다. 판결 어떻게 나오나, 선고 어떻게 나오나, 형량 어떻게 나오나 한번 지켜봅시다. 저는요, 만약에 제가 변호사였으면 한덕수 총리랑 이제 그 불구속 재판이었으니까 재판 끝나고 나가지고 이렇게 뭐 총리하고 차 한 잔이라도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얼굴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결과가 예측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뭐 사모님하고 같이 뭐 어디도 가고 뭐 어디서 뭐 돈가스인가 뭔가도 자시고 뭐 호텔 가가지고 뭐 커피도 자시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아마 한덕수 총리는 감이 진하게 왔을 거예요. 나 법정 구속이겠구나. 10년 정도는 각오해야 되겠네. 내 나이가 77세인데 10년 받으면 87세겠네. 우리 마누라 지금 몸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그러면 판결 선고 언제 나올까? 1월 21일 했지.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마누라랑 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진격의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장사한 거 아닌가? 한덕수를 위한 거였나? 그건 결코 아니었잖아요. 김용현을 위한 것이었나? 김용현을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김용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김용현 재판 가서 그렇게 했었어야지. 왜 남이 재판 가가지고 그렇게 깽판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지금 깜빵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 난방 같은 거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징역 23년이에요. 야,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나? 사람이 제일 충격받는 게 법정 구속이거든요. 배우자가 죽는 거 다음으로 충격받는 게 법정 구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도대체 내가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내가 왜 국무총리를 한다고 했을까? 지난번 2024년에 총선에서 대패했을 때 그냥 아무리 대통령님이 붙잡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때 그냥 뿌리치고 대통령님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변호사는 남의 재판 와가지고 저렇게 깽판을 쳤을까? 그게 23년에 영향을 미쳤을까? 미쳤다라고 하면 얼마나 미쳤을까? 3년 미쳤을까? 8년 미쳤을까? 뭐 5년 미쳤을까? 10년 미쳤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제 머릿속으로는, 제 알량한 뭐 IQ 2자리밖에 안 되는 제 머릿속으로는 형법 91조를 아무리 봐도 지금 지난번 12월 3일의 계엄이 국헌문란은 아닌 것 같거든. 불가능하게 됐나? 전복됐나? 아닌 것 같거든. 저는 뭐 저 같은 생각을 가진 판사님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해도 또 뭐가 필요할 것인가?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항소심 진행되고 대법원 상고심도 진행이 당연히 될 건데, 그때에는 법리에도 정확하고 용기도 있는 그러한 판사님이 제대로 된 판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었는데, 계속 저는 그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보니까 오늘 뭐 제가 아까 11시 반에 그 주가를 봤더니 와, 5천이 넘었어요. 그런데 환율은 오르고 있어요. 이러한 디커플링이 참 희한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는데 이야기가 또 길어져 가지고 뭐 이거는 내일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뭐 또 내일 또 어떤 또 뭐 급박한 또 그런 이슈들이 터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뭐 착잡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점심 식사 다 하셨겠죠? 그다음에 저는 밥을 먹을 수 있나?
김밥 사갖고 가면서 먹어야 되겠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